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0%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일단 하락세는 멈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30% 선도 무너졌습니다. 갤럽이 오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30% 아래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겁니다. 수치 한번 보시죠. 붉은색이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이고요. 푸른색이 잘하고 있다는 대답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62, 잘못하고 있다가 28, 일주일 전보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포인트 떨어졌고요. 잘못한다는 응답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연령대별로 볼까요? 30대와 40대 17입니다. 잘한다는 대답이. 30대와 40대는 대단히 비판적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50대에도 27 상당히 낮고요. 20대 18세에서 29세까지는 20% 잘한다는 응답이 20% 나왔는데 지난 조사보다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20대에서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와 70세 이상의 잘한다는 응답도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40, 48 그리고 지난주보다 다 떨어졌고요. 옆에 보시면 잘못한다는 부정 응답은 20대, 40대, 50대, 60대에서 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연령대별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권에서도 잘못한다는 응답이 72, 지난 조사보다 12%포인트나 더 많이 나왔네요. 잘한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9%포인트 떨어졌고요. 호남권에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9%. 잘못한다는 응답이 77%나 나왔고요. 대구, 경북, 현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잘못한다는 응답이 47, 잘한다는 응답이 40, 잘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잘한다 32, 잘못한다 57. 서울에서는 잘한다가 28, 잘못한다가 63. 예. 자, 이념별로 한번 볼까요? 보수층이 현 여권에 대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보층은 야권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수층에서는 물론 잘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51, 잘못한다가 42. 그런데 똑같이 잘한다는 응답은 4%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잘못한다는 응답은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도층에서는 잘한다 24, 잘못한다 66. 전체적인 조사 결과와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그리고 여권에서 걱정할 부분은 이 중도층에서도 잘못한다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더 늘었고 잘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진보층에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8% 한 자릿수고요. 잘못한다는 응답이 거의 90% 가깝게 나왔습니다. 네, 잘한다는 응답을 하신 분들은 공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다. 소신이 뚜렷하다죠. 예. 경제, 민생, 그리고 전 정권 극복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잘못한다는 응답을 왜 했느냐 이렇게 또 갤럽에서 조사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인사, 이건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죠. 자질 부족, 무능, 그리고 경제, 민생, 독단적 그런데 말이죠. 이번 갤럽 조사에서 새롭게 나온 부분이 경찰국 신설과 함께 여당의 내부 갈등, 권성동 대행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노출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권지웅 전 비대위원 최고위원 경선 어제 있었는데 네. 아쉽게 탈락한 것 같아요. 네, 어제 마지막 5분 연설로 말씀을 드리고 아쉽게도
더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 어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마지막 5분 연설에서.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이 지어지려고 할 때 반대하는 시민들도 네. 그 시민조차도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과 싸우듯이 특정한 적이 있고 그들을 이겨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정치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권영전 비대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하는 데는 또 문제가 없어졌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은 청년재단 이사장? 네. 예, 청년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일단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예. 민간 공익재단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해서 활동을 했던 곳입니까? 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임 정부의 유산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활동이 많이 알려지지는 예.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전직 의원분들이 이사장을 맡으셨는데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여러 기업 또 때로는 정부 부처와 함께 전개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더 다양한 영역에서 뭐 취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창업이나 문화예술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재단이 나서서 또 기업을 때로는 끌어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기도 네. 하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재단 이사장 취임하신 거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자, 장해찬 이사장 축하드렸는데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먼저 전해졌죠. 윤춘호 의원, 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석 달이 안 됐어요. 석 달이 안 됐는데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이건 분명히 강력한 경고 등이 이미 30%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0% 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현 여권이 정말 긴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지난 이제 1987년 이후 직선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렇게 빨리 30% 지지대가 무너진 정권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네.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 항의 시위. 예. 그래서 2월 25일 날 정부가 출범하고 그해 6월 달에 정부 지지율이 22%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19.5%까지 떨어진 그렇습니다. 적이 있어요. 19.5%도 있고 그다음에 또 17% 예. 있고 하던데 어쨌든 20% 안팎으로까지 떨어진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 그거 역시도 한 넉 달, 100일 네. 정도는 지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역대 대통령 정부 치고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인데 그때는 물론 이제 10% 초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역시도 집권 4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집권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30%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30% 정도의 지지율은 있어야 주요 정책을 추진할 어떤 동력이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건데 네. 그 30%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안 돼서 100일이 안 돼서 무너졌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장해찬 이사장님, 네. 왜 이렇게 30%도 무너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을까? 아까 권성동 대행의 메시지 공개,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응답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결정적이었을까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해도 코로나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또 일선 이 경찰서를 현장 방문하기도 하는 등 가급적 정치 이슈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이슈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자꾸 정치적인 뉴스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텔레그램 해프닝도 있었고요. 오늘 또 배현진 최고위원의 갑작스러운 이 최고위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집중하려고 해도 이 여의도 정치가 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다가 다른 조사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대통령 도어 스태핑, 또 김건희 여사의 행보, 대정부 질의에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이 서포트 등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조금 나아지겠구나 하는 측면에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고 이 정치적 이슈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이슈가 자꾸 터져서 경제 민생 문제가 가려지는 것 그 자체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겠는데요. 한 가지 문제 뭐 대증요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텔레그램 문제가 터졌으니까 거기에 또 맞춤 요법을 내고
최고위원 사퇴했으니까 또 맞춤요법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본질적으로 당정 간의 호흡을 다시 회복하고 가급적 경제와 민생 외에 다른 이야기가 당정에선 적어도 안 나오도록 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좀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게 첫 번째 선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해찬 이사장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정은 하나가 됐다는 게 지난 문자 메시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정이 시끄러워진 거는 당정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문자 메시지 공개로 인해서 당정은 하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나갔고 이 문자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권대행 사이에는 아주 사이가 좋고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전혀 또 다른 논란, 이준석 대표 징계에 어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권대행이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듣지 못했다는 부분. 저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도 혼란이 생겼고 하지만 그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이후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당정이 또 하나가 되었느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초재선 모임에서 일부 의원들이 뭐 비대위 체제에 동의안을 받겠다라면서 서명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저 텔레그램 사건 국민들께 공개된 것 참 죄송스럽고 민망한 일이죠. 어찌 되었건 간에 사적 대화라 해도. 하지만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와 여당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인데 또다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구는 조기전대, 누구는 비대위, 누구는 최고위 사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좀 아쉽다. 아직까지 경제 민생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좀 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장해찬 이사장은 이 사안, 그 문자 공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반응할 메시지를 내놓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지지율 관련해서 제가 네.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30%까지 내려갔다는 건 중도층에서 기대를 접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에서도 떨어진다는 건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당에 있다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 드러나는 말들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사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인사의 최종 결정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되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나 아니면 결정 사항들이 되게 우려스럽다라고 지지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계속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진 건 확실히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문자 메시지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진 이견 그리고 여당이 가진 이견을 품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견을 표출하는 사람을 두고 내부 총질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적인 이야기였다고 별 문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견을 내면 저런 식으로 취급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직접.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켜서 사과한 듯한 느낌이 들게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말이죠. 장해찬 이사장님.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윤 대통령인데 왜 권성동 당 대행이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여권의 내부 총질을 한 셈 아닌가. 정작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언제는 출근길 문답하지 말라더니 이제는 또 되게 기다리시는 것 같네요. 근데 아무튼 이 문자 메시지 파동과 관련해서 주된 문제는 전 노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과 뭐 수많은 억측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원내대표라고 해서 사적 대화나 사적 어떤 의견 표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이 평소에 나누는 사담, 뭐 메시지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다 똑같은 공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사적 대화를 좀 아쉽게 노출한 부분에 있고 그 노출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가 책임을 지고 해당 내용에 대한 오해까지도 본인이 설명하는 선에서 갈무리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통령 언어의 무게감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나 일정을 보고 또 이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위기론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여러 가지 메시지 등을 보게 되면 최대한 다른 언급을 좀 자제하고 기본적으로 메시지 내는 빈도도 좀 줄여가면서 경제 민생 위주로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가 계속해서 드러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국면에 공적인 대화나 어떤 의견 표출도 아닌 본의 아니게 노출된 사적 대화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이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고 이건 이런 뜻이었고 이건 저 뜻이 아니었고라고 밝히는 게 과연 국민들이 좋아할 일이겠는가.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의도에서는 다만 대통령이 할 일에 국민들의 포커스가 좀 집중될 수 있게 뒷받침하고 혼란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다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좀 반전의 계기로 삼으셨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사실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어떤 논의 속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부 드러난 거예요. 이견을 내는 사람은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의사결정이 되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설사 전부는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그럼 그것이 드러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다. 근데 하지만 바꾸겠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그것 말고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서 그간의 의사결정을 한 거였다. 좀 오해를 풀기 바란다. 라고 말해주길 기대하지. 거기 그 문제는 별것 아니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계속 누적되면서 되려 지금 국민들이 이만큼 신뢰를 잃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 누구도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 해내길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잘 못됐을 때 좀 적절히 국민들이 보기에 합당한 해석이나 아니면 반응을 내주면 사실 사람이 하는 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명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저는 지지율 반등하기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윤춘호 의원,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외부 일정이 잡히면서 출근길 문답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이제 장해찬 이사장께서 이번 건의 잘못은 이제 그걸 노출한 권성동 대행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은 전 일견 맞다고 봐요. 일단 가장 큰 잘못은 그것을 들킨 뭐 본인 아니었습니다만은 권성동 대표의 어떤 부주의함에 있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중요한 당정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난 것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의 입장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듣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주로 그렇게 많이 해왔던 것처럼 이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굳이 뭐 사과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대통령 이와 관련한 입장이 내가 뭐다, 내 입장이 뭐다라고 하는 말은 밝힐 필요가 있겠고 그런 식으로 입장이 정리가 돼야만이 어떻게 보면 당정 간에 계속되는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좀 수그러들고 문제를 좀 밟은 색을 한다는 자세로 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해찬 이사장 이야기 들으면서 말이죠. 가령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령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장해찬 이사장은 어떤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금 현재 정치권에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더 다른 사안이 경제와 민생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이게 정치권에 특히 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됐었고 불과 2, 3일 전의 일이었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쉽다. 정정당당하게 내가 문자를 보낸 건 이런 이유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생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내 진위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지금은 경제 민생에 더 집중하겠다. 이 부분은 빨리 당에서 알아서 수습하고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 이런 대답이라도 하면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더 잘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사실 죄송합니다. 예. 사실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고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모습과 집중을 흐트리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입장 바꿔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야당 때 비판을 했던 만큼 그 칼날 그대로 저에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일부 윤석열 정부의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의 절차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만약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다른 정치 관계자 또는 이 고위직과의 어떤 사적인 대화가 이런 식의 어떤 도찰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이런 식의 어떤 촬영으로 인해서 누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 글쎄요 제가 분명 아쉽고 궁금하다는 이야기는 했겠지만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해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발언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공적인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앞에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건 사안의 궤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나와서 말하지 못하느냐 참모 뒤에 숨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국정 현안이나 여러 가지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참모들만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잠깐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출근길 문답이나 여러 가지 현장 행보 등을 통해서 그 어떤 대통령보다 눈에 띄게 많을 정도의 현장 일정과 기자 간담회 또 즉석 문답을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게 참모 뒤에 숨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유불리를 내가 때로 그게 불리하더라도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냥 우직하게 국정 현안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겠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해찬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예. 권성동 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포착해서 이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것이고 그걸 확대하니까 이 글씨가 나왔던 것이죠. 그 사진 있죠? 권성동 대행이 그 사진 보는 장면 한번 볼까요? 예, 본회의장에서 약간 책상 아래로 하고 보는데 또 전화기가 저 접히는 전화기 모양이네요. 세우다 보니까는 카메라 기자 입장에서는 아주 잘 보이는 정면으로 응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학습 효과일까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때 뭔가 보는데 말이죠. 보시죠. 예, 한동훈 장관은 어깨를 잔뜩 수그리고 아예 책상 아래로 전화기를 내려서 카메라 기자가 포착을 하려고 하더라도 전화기를 보긴 보는 것 같은데 그 전화기를 찍을 수 없는 저런 또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윤춘호 의원, 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전화기 또 노트북 이거 보다가 사진 기자들한테 전혀 본회의 현안과 관련 없는 거 보다가 걸린 의원들이 꽤 있었는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게 저 건대행이 알면서 저런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지만은 국회 본회의장 구조를 보면 의원들의 모습이 이제 본회의장 단상을 향하고 있으면 그 기자들이 취재하는 곳은 그들의 이제 뒤쪽에서 위쪽 아닙니까? 예. 그래서 카메라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의원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는 장면을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물론 이제 상임위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 저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사고같이 저런 주요 정치인들의 이제 화면이 찍히고 거기에 좀 민망한 내용이 담기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내용들이 이제 몇 번 이제 드러난 적이 있어서 그것이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만은 이번 건 보면서 나중에는 저기에다 무슨 필름 같은 거 붙이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권성동 대행이 저건 부주의했던 거죠. 사선의 경력을 가진 정치인이 저런 것들을 계속 본회의장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주의했다고 봅니다. 예, 부주의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사적 대화라고 하는 얘기를 장해찬 이사장이 하셨는데 여태까지 본회의장에서 저런 메모가 사진 기자에 의해서 포착이 되면서 탈북선언 북송 문제도 사진 기자의 그 사진 그 메모를 찍은 사진이 먼저 보도가 돼서 정부에서는 아직 한 번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진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해서 뒤늦게 국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저런 메모나 전화기에 찍힌 메시지를 사진 기자들이 포착해서 언론에 보도를 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적 영역이라는 게 대단히 협소하다, 거의 없다. 이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저 문자 메시지가 왜 이런 큰 파문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오늘 장희찬 이사장님 답변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만 더 얹으면 어쨌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행정기술자로서 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 주길 바라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인식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는데 그게 정당한 경로든 아니든 근데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해명은 단순히 코로나 관련한 회의를 주재한다거나 아니면 민생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에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만취 음주운전 관련한 장관을 임명할 때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계속 국민들이 물었는데 되려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 이만큼 훌륭한 장관 본 적 있냐. 그러니까 대답이 좀 잘 안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되려 불통하는 아무리 형식적으로 친근하게 국민들을 만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선 소통한다고 느끼시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앞서 언급해 주신 예시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난 정부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 중에 뭐 탈북어민 북송, 지금 뭐 판문점 가고 있다, 누가 붙었다 이런 등등의 내용 등이 포착되어서 이게 공적인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그 문자는 공적인 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의 영역의 기준을 들이대고 질문을 요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국정 현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의 이 문자 내용에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내용이 담겼긴 하지만 이게 국정과 관련된 것입니까? 공적인 사무와 관련된 것입니까? 지나가는 투로 평소에도 원래 친분이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격려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아주 단편적인 감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뭔가 국정에 연관된 이야기가 오간 것처럼 대통령의 뜻을 밝혀라, 이걸 뭐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당무 개입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말고 할 것도 사실은 없는 문제인 거죠. 그걸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 이것 역시나 국정과 관련된 공적 문제인 것처럼 누군가 뭐 대통령실이 되었든 부처가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입장을 다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이전 정부의 국회에서 뭐 사진이 포착된 그 탈북어민 북송 등과의 사례와는 완전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문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친구와 나눈 대화였다면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설사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이 찍혔다 손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이준석 대표는 사실 내부 총질을 하던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전한 것이죠. 그것이 공식적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 문제 별 문제 아니다라고 계속 하시면 되려 이 문제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오늘 휴가를 앞두고 마지막 금요일이었는데 말이죠. 파출소도 방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방역 상황 대책회의를 처음으로 또 주재를 했어요. 어떠한 이야기 또 어떠한 행보를 소화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하루 추가 확진자가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 의료 대응의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희생과 강요가 아닌 객관적 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정부의 과학 방역 대책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기석 교수가 지금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 설명을 위해서 자주 출연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표적 방역을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과학 방역 이걸 내세웠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표적 방역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대통령이 강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파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치안, 휴가철 앞두고 치안 그리고 경찰국 신설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히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일선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했다. 경찰관들을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 했는지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국 현장 팀장 회의를 전국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아니 나도 신촌의 지구대라 그래서 어딘지 내가 요 연희동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 신촌 파출소를 되게 낯익어 여기가. 아 반갑네 정말. 그래 고생하고 그래. 들어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속 로테이션 하는구나. 그래요? 그래. 여기가 사건이 많은 파출소인데.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이게 있어봐.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서대문서 형사과로 또 보내잖아. 김무지 경장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랬나? 류 경장, 유 경장은 언제 휴가? 저는 아직 그래서 강릉 속초도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외국 같습니다. 네. 커피도 많이 마셨어요. 네, 그럼요. 막국수도 먹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강릉에 내가 외곽이기도 하지만 근무를 하고 정말 막국수 잘하는 집이 참 많아요. 예, 경찰관들에게 휴가 계획도 물어보고 강릉에 막국수집이 참 많다. 예,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말이죠. 윤춘호 의원, 네. 윤 대통령이 오늘 휴가를 앞두고 사실상 이제 평일로서는 마지막 그 근무일인데 어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젠가요? 그렇죠? 어제죠. 예. 네. 어쨌든 기자들이 풀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하는데 풀 기자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어떠한 행보를 소화한다 그러면은 그냥 현장에서 지켜보고 그냥 기록하고 그 현장에서 질문하지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관행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집무실은 바뀌었지만은 대통령을 취재하는 관행, 취재 기자들의 관행 이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이 대통령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주요한 현안, 예를 들면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는 어떤 막 그런 기회 자체가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그 내부의 어떤 취재 관행이라는 걸 존중해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직접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자, 민생을 챙기겠다. 코로나 상황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해서 표적 방역을 강조를 했고요. 정기석 본부장이 이 위중증률 또 치명률이 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독감 수준으로 백신과 치료제로 충분히 독감 수준으로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오늘
그 많은 기자들이 또 기사를 썼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대통령의 민생과 코로나 행보 지금 영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 경찰관들 만나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 저런 자리에서 참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좋아하는구나, 저런 자리를,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업무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때 모습은 되게 편안해 보이긴 네.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제 아직 코로나 관련한 회의를 열으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위중증 환자가 2달 만에 200명이 넘어섰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설명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경찰국 관련해서 사실은 되게 갈등적 상황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되게 크게 나뉘고 있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의 의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되려 2배 정도가 되는 조사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갤럽이 지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질문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꼭 참조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필요하다 33. 경찰 통제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조치다가 51.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이 나왔고요. 예, 더 부정적인 대답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미 경찰국 신설은 도로 위에 올라선 거예요. 갈 길은 정해져 있고 다음 달 2일이면은 출범하는 거고 오늘 초대 경찰국장 인선 발표한다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럴 예정인 것 같고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국 신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나 여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해도 있는 것 같은데 경찰국 신설하게 되면서 초대 국장이 이제 비경찰대 출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다음 가는 자리가 보통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직, 이제 인사와 예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비경찰대 출신을 임명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파출소를 찾은 것 역시 지금 윤석열 정부와 행안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찰 개혁의 방안 중 하나가 순경 출신 고위직으로 20% 이상 임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찰대의 이 경찰 고위직 독식을 좀 타파하겠다는 굉장히 이 어려운 과제를 개혁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 일선 파출소에서 고생하시는 오늘 만난 순경분들 같은 분들이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조금 더 중요한 자리로 갈 가능성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과 경찰 조직을 아래에서부터 좀 설득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었던 현장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각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선도 무너졌다.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